오늘 우리는 경상북도 성주군에 사는 75세 황동현 씨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는 평범하지만 극적인 삶의 여정을 담은 이야기로 황 씨가 유일한 아들과 함께 큰 시련에 직면했던 순간들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세가 된 황동현입니다. 평화로운 성주의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한때 잔잔한 호수 같았지만 올해 가장 큰 폭풍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산으로 올라가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냐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외딴 시골 마을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농사일 외에는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던 곳에서 저 역시 아버지와 형들처럼 논밭에서 평생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만 마치고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농촌에서의 삶은 저를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저는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가 생계를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생계를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낮에는 육체노동을 하고 밤에는 음식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해산물 시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지만 그것이 저의 생계 수단이 되었습니다. 32살이 되던 해, 저는 가게의 단골 손님이었던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온화하고 착한 성품의 사람이었고, 우리는 곧 결혼하여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였으며, 저희 유일한 자녀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제가 어린 시절에 받지 못했던 모든 사랑과 좋은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한 끝에 저는 아들을 국내 3대 명문 대학 중 하나에 입학시킬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기에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부터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일을 하려 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사업 아이디어에만 몰두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설득하고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너도 이제 35살인데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야 하지 않겠니? 이번엔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아빠도 날 믿어줘. 하지만 매번 실패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제 통장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고, 돈을 벌어본 적 없는 사람이 사업에서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절감했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에서 은둔 생활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거나 소중한 교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여러 번 설득하려 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작정이니? 이제는 더 이상 돈을 줄 수가 없어.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게 헛수고가 되는 거잖아. 내 학벌로 어떻게 작은 회사에서 일하란 말이야? 그러나 냉혹한 현실은 대기업은 나이 든 사람을 원하지 않았고, 작은 회사는 아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적어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나중에 가정을 꾸리고 편안히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제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준아, 우선 일을 시작해보고 기회가 되면 그때 사업을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지만 제 아들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뭘 아세요?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제가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아들은 연봉 4억 원의 일자리조차 거부했습니다. 그 돈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며 자신이 아직 벌지 못한 것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겠다고 결심하자 아들은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투자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제가 성공했을 때 제 노력에 간섭하려 하지 마세요.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아들을 키우면서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아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운 좋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며느리의 집안이 매우 부유했고 대형 운송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며느리의 부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딸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직한 사위가 있다면 회사를 맡길 수도 있겠지요. 그들은 제 아들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학벌도 좋고 사업도 해봤으니 경험이 많을 겁니다. 저는 속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아들의 사업이라고 해봐야 계속된 실패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가족 앞에서 아들의 체면을 깎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쉬고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을 배우면 되겠죠?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들은 재빨리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장인어른. 부모님께서도 정말 감사해 하실 겁니다. 저도 물류 분야에서 사업을 계획 중인데 회사가 제게 맡겨진다면 정말 잘 키워보겠습니다. 아들의 말에 저는 걱정이 앞섰지만 상견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며느리의 부모님은 제안했습니다. 우리 쪽에서 신혼집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겠습니다. 그 제안에 저는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눈빛과 말투는 저를 낮추어 보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자는 데 동의했습니다. 모든 일을 되돌아보며 저는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제가 그렇게 큰 기대를 걸었던 아들은 이제 저에게 낯선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서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아무런 한계 없이 희생했던 것들이 지금의 결과를 낳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혼 후 제 아들은 거의 처가에 의존하는 사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와 아내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심지어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처가 식구들과 해외여행을 가려고 해요. 부모님은 이해해 주시죠? 마음이 아팠지만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결혼 이후 한 번도 우리를 여행에 데려간 적이 없는 아들이었지만 처가 식구들은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며느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는 결혼 이후 거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갑자기 꽃게가 너무 먹고 싶어요. 좀 사다 주실 수 있나요? 그 말을 들은 아내는 기쁜 마음으로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가장 신선한 꽃게를 가게에서 준비해 직접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아들의 처가에서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방문은 우리 부부에게 가장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회사에 도착해 로비에서 아들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아무도 없어 꽃게를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해서 간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절대 아들의 직장에 함부로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로비 직원은 안쪽을 가리켰고 아들이 일하고 있는 오픈 스페이스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한눈에 모든 직원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들도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내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자 옆에 있던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 분들은 누구세요? 그 순간 아들이 한 대답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 시장에서 해산물 배달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다가오더니 해명은커녕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모님, 여긴 왜 오셨어요? 화를 억누를 수 없었던 저는 물었습니다. 방금 안에서 뭐라고 했니? 우리가 시장에서 해산물 배달하러 온 사람들이라고? 아들은 당황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꽃게를 먹고 싶다기에 우리가 직접 가져온 거야. 굳이 두 분이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있었나요? 그것도 미리 말도 없이요? 너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왔다. 그때 아들은 갑자기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생선 냄새 나는 옷을 입고 여기에 와서 저를 창피하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 말은 제 자존심과 아내의 마음을 강하게 때리는 한 대의 따귀 같았습니다. 저와 아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희생하며 키운 아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우리와 아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졌음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정성으로 한 행동들이 아들에게는 부담스럽고 귀찮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져왔던 꽃게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만을 안고서요. 아들이 내뱉었던 차가운 말들로 인해 아내의 고통 어린 눈빛과 떨리는 손길은 제 기억 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이 부모님 때문에 창피했다고 말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니? 부모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부모님이 갑자기 오시면 제가 직원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하죠? 며느리가 꽃게를 가져다 달라고 해서 온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를 탓하는 거니? 아내는 상황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아마 우리가 냄새를 신경 쓰지 않았던 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워낙 익숙해져서 그랬겠죠. 아들은 부모님이 창피당할까 봐 그런 말을 한 거겠죠. 하지만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시장 해산물 배달원이라고 부르다니. 제정신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시장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여기 오셔서 저를 창피하게 만들었어요. 그 말은 마치 칼로 제 가슴을 깊이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우리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맞나? 그때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나타나 말했습니다. 어머, 부모님 오셨어요? 왜 미리 전화 안 하셨어요?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꽃게가 든 봉지를 건네주고 짧게 말했습니다. 여기 꽃게다. 이만 가겠다. 며느리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사람을 시켜 보내실 줄 알았는데 직접 오실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의 무심한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냥 민망했던 거겠죠. 미리 알았으면 부모님께 뒷문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을 텐데요.
그 말은 제 자존심의 마지막 남은 조각까지 짓밟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희생하며 키운 이 젊은 부부가 우리를 짐스럽고 부끄러운 존재로 여긴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아내는 여전히 저를 달래려 했습니다. 여보, 너무 화내지 말아요. 아이가 생각 없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를 존중할 줄 모르는 녀석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처가 식구들이 새 가족이라 생각하고 거기서 살도록 해. 우리는 자식 없는 것처럼 살 거야. 아내는 눈물을 터뜨리며 저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해산물 시장에서 수년간 고생하며 아들을 먹여 살리고 공부까지 시켰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돌아온 것은 이런 경멸뿐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아내와 아들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여전히 아들을 그리워하고 몰래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저는 다시 그 고통과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 분노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우리의 삶은 끝없는 고통과 침묵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제게 아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어머니로서의 사랑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아들의 이름조차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처가의 파산 소식과 함께 운송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보다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급히 취직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취직이 필요하면 스스로 알아봐라.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못하겠니? 너는 가족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부끄러운 사람들한테 돈을 구걸하지 말고. 저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는 오열했지만 저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게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 안의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들에게 아이가 생겼고 아내는 더욱 약해졌습니다. 그녀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던 어느 날 아내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를 용서해줘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죽기 전에 아이를 보지 못하면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저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연락해 시장에서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아들은 내키지 않아 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불평하며 이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아내는 기뻐했고 마침내 아들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여전히 마음속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변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상황에 따라 잠시 적응하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가게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제 가슴을 깊이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여기서 일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온통 비린내에다가 저 늙은이 눈치까지 봐야 한다고. 조금만 참아. 안 그러면 저분이 또 화내면 더 귀찮아질 거야.
그 말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안겼습니다. 저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말대로다. 아버지는 혼자 사는 게 맞는 사람이다. 지금 당장 떠나겠다. 아들은 깜짝 놀라며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 들으셨어요? 저는 침착하려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가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나는 곧 이 가게를 팔고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아들은 다급히 변명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즘 상황이 좀 힘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이 찢어지는 듯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걸 희생하며 한 건 너희가 잘 살기만을 바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희 눈에는 짐으로 보였구나. 좋아.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방해하지 않겠다. 저는 뒤돌아 걸어 나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지만 저는 이것이 해야 할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희망, 사랑, 용서라는 단어는 제가 한때 전적으로 믿었던 관계 속에서 이제는 사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때 가족의 웃음소리와 따뜻함으로 가득했던 이 집은 이제 적막과 아픈 기억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집 안 곳곳에서 아내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와 함께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 유일한 아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그 아이조차 저를 단순히 지갑으로 여겼다는 사실을요. 저는 가게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돈으로 남은 인생을 혼자 살아갈 계획입니다. 어쩌면 아들이 말한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혼자 살아야 할 사람일지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끝없이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잘못했던 걸까? 내가 너무 사랑하고 희생해서 이 아이가 가족의 소중함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 건 아닐까? 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용당하거나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이제 아물기 어려운 상처들로 인해 닳아버렸습니다. 우리가 화해하지 못한다면 혼자 사는 것이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랜 시간 쌓여온 실망과 고통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 비린내를 더는 참을 수 없어. 가게를 모두 팔고 우리는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기대했던 것은 정말 어리석었다. 너희 엄마를 생각해서 용서하려 했지만 세상 사람 말이 맞더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너는 이미 망가진 자식이고 나는 더 이상 너를 바로잡을 힘이 없다. 이제부터 각자 갈 길을 가자.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저에게 한 푼도 안 주시는 건가요? 저는 차갑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평생 너에게 준 것이 부족했니? 너는 나를 다 짜내야만 만족하겠니? 불효자 같은 너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다. 아들은 울며 애원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그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사랑이나 용서가 아니라 돈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게와 아파트를 모두 팔고 이곳과 모든 고통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저를 모르는 산골로 이사했습니다. 산과 숲 사이의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실패로부터 도망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 자식을 키우는데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제 인생 전체를 정의하게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전의 삶을 첫 번째 라운드로 여기고 지금부터는 두 번째 라운드를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 속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지만 그리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숲과 산의 고요 속에서 저는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만약 아내가 아직 살아 있었다면 모든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녀가 여전히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바람 속에서, 평화로운 아침 속에서, 그리고 제 가슴 속에서 말입니다. 제가 평생 고생하며 모은 돈과 아내가 품었던 꿈들은 이제 저를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남은 생 동안 편안히 살기 위해 말이죠.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희생과 가족의 사랑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위해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저를 더 이상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짊어지는 삶은 끝냈습니다. 이것이 과거를 닫고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여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아들은 여전히 저에게 연락하려고 노력하지만 저는 오래전에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남은 생 동안 다시 만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죽고 난 뒤에라도 아들이 저를 찾을 수 있도록 단 하나의 방법은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입니다. 언젠가 아내를 다시 만났을 때 그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아이,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요. 제 인생은, 그리고 많은 부모들의 인생은 자녀를 위한 조용한 희생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모든 자녀가 그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당신도 저처럼 자녀 때문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면 저는 당신에게 단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사십시오. 자녀에게 받은 실망이 당신의 남은 삶을 망치게 두지 마십시오. 이제 저는 80세 가까이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아마도 앞으로 10년 정도 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간들을 진정 즐겁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연을 만끽하고 소소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으며 아내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동현 님의 이야기는 듣는 이의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때로는 사랑이 단지 희생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기 위해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생각, 조언, 혹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